그러면은 그냥 제 구두로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고, 특히 점수를 좀 생각해서 제가 좀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거로 생각하고,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 1문부터 한번 설명 말고 필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1문의 원고적격이죠. 1문의 1문 원고적격.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1문의 원고적격에서 배점 포인트는 일단 당사자 능력 부분이 좀 언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법인의 당사자 능력, 요게 한 2점 정도. 자, 제가 그거를 채팅창에 남길게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라고. 자, 지금 1문이 20점이죠. 일단 저는 당사자 능력이 한 2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건 다 지금부터 그 논점과 배점은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다 들으시고 언제든지 쭉 보신 다음에 반론해 주세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한 2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행소법 12조 1문의 법률사항이 권법 보호적 학설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 판례, 판례는 법률사항이 이건 법위반 아니 법률상 아니 말이 참 나왔어요. 법률상 이건 법위반이다라고 말하는 부분. 그래서 그리고 법률상 이건 처분의 근거 법률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계집구다. 그거 이제 그 일반론 쓰는 거, 그게 이제 한 1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제 전형적인 그 이유소송, 인인소송 같은 말이고, 으로서 그 수녀원 사건, 여러분 수녀원 판례는, 내가 수녀원 판례만 안 찾아왔구나. 잠깐만요.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수녀원 판례, 그 수녀원 사건은 수녀원이 재단법인으로서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될 수는 있지만, 다만 환경상 이거 누릴 수 없다. 라고 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수녀원 사건 부분에 그걸 모티브 삼아서 만든 문제인 건 확실하니까, 그게 잠깐만요. 이거 좀 안 되고, 잠깐만요. 수녀원 사건 관련된 그 판례를 언급하고 말하는 게 3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수녀원 사건 그 판례본은 잠깐 찾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금방 찾아드릴게요. 자, 수년 사건은 판례문호가 다 찾았어요. 수년 사건은 2010두죠. 잠깐만요. 2010두 2005 48례죠. 어디가 나왔을게요. 2010두 2005 48례. 이거 뭐 제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 수년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번 판례 읽어보면, 재단법인 수녀원, 갑수녀원 당연히 항고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소속된 수녀들이 환경상 이게 침해를 받는 거, 이거는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연인이 아닌 갑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그러므로 원고적이 없다. 그래서 수녀원은 환경상 이거 누릴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원고적격 부정이죠. 그 부분을 일단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제기 및 사안 해결. 그래서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에 한 5점, 그러니까 총 합이 5점. 그래서 서론 한 2점, 결론 3점 해가지고 언급된 거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고적격 인정 여부,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냐 부정되냐, 그래서 원고적격이 실제로 긍정될 건가 부정될 건가는 크게 뭐 당락에 결정될 정도는 아니라 생각돼요. 왜냐면 수년 사건은 원고적격 부정했지만, 이 사건은 영농법인이라서 지금 이 법인 자체가 영업을 업으로 하는, 즉 농업 활동을 업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이론을 구성하게 따라서는 환경상 이익 말고도 여러 가지 영업상 이익,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고적격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 여부는, 즉 실제 이 사건에서 원고적격 긍정 부정 여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인정할 수도 있고 수년 사건 그대로 봐가지고 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년 사건에 따라서 그냥 원고적으로 부정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수년 사건을 모티브 삼긴 했지만 똑같은 배경은 아니거든요. 수년 사건은 수녀들이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 수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여있는 이유는 영업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쨌든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별개고, 그 와중에 뭐 잼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수녀원들 입장에서, 수녀원들 아니고 수녀원 입장에서 환경상 이걸 직접 누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영업상 뭐 경쟁의 이익 이런 거야. 경쟁에서의 뭐 어떤 경쟁에서 어떤 뭐 불이익 받지 않는 것, 즉 영업상 이익을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설모는 수녀원이 아니고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환경상 이익은 뭐 누리기 어렵겠지만 영업상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녀원과 달리 영농법인이니까 어떤 영업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익 주장의 가능성이 있다. 뭐 무조건 된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정도. 그래서 원고적 격을 긍정하는 쪽으로 써도 뭐 크게 뭐 망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역시 저기 원고적 격 인정하려면 또 이제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이런 사유보호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사실 처분의 근거법률이 많이 제시가 안 돼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뿐이지 원고적 격 인정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좀 열려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소송 요건에서의 그 증명 책임 문제는 뭐 가점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직접적 쟁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쓰면 될 것 같고, 결국 원고적 격의 인정 여부에 관한 포석을 얼마나 심도 있게 하느냐, 거기가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자, 1문에 대한 해설을 말씀 끝냈는데, 혹시 뭐 이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급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우리 집에 있는 액캠 지금 급하게 제가 급하게 지금 어디죠? 다나와가 아니고 어디냐, 거기 다이소 가서 지금 5,000원짜리 들고 와가지고 화질이 좀 떨어지죠. 예, 감사합니다. 김조광수님은 아들을, 그쵸, 양아들로는 가능하죠. 예, 친아들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양아들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 우리 또 수업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급하게 웹캠을 달아놔가지고, 웹캠 화질이 좀 떨어지는데, 제가 뭐 저희 집에, 원래 이제 제 사무실이 지금 작업 환경이 되게 좋아요. 근데 집에서 급하게, 지금 사무실 갈 시간이 안 돼서 집에서 급하게 이거를 하느라고 웹캠으로 해서, 웹캠 지금 5,000원짜리 웹캠을 썼더니 아주 그냥 화질이 쓰레기 같고 개떡 같고 좋네요. 자, 김조광순 양아두님 반갑고, 법인의 당사자 등록을 8조 2항 문제 소재 털어내는 것도 괜찮죠. 거기까지 포함해서 점수 줄 것 같아요. 개직구, 네, 화질이 쓰레기 같고 좋죠. 네, 얼굴이 선명 안 나와서. 자, 우리 김수현님, 개직구 아니고 반사경이라서 법률상이익이 인정 안 된다는 것도 좋아 보여요. 왜냐면 그 문제를 보면, 제가 문제를 지금 갖고 있긴 한데, 문제를 보면 뭐 처벌의 근거법률이 딱히 지금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처벌의 근거법률이 딱히 제시가 안 돼가지고 뭐 반사경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직구 말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제가 아까 그 7시, 저는 7시에 그 노단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하고는 큰 관계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단 말이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무익적 기재사항, 제가 적어드릴게요. 잠깐만요.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평가는 철저하게 무익적 기재사항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쓰든 안 쓰든 뭐 큰 뭐 불이익도 없을 거고, 그렇다 이익도 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조광수 양아들님, 경제적 이익 쪽으로 가도 일단 경제적 이익 쪽으로 간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초반에 근거법률에서 뭐 경제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포섭할 수 있느냐, 그거는 무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원고적 격을 인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실제로 인정하는 쪽으로 답안 쓰기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부정하는 쪽으로 가도 좋고 긍정하는 쪽으로 가도 좋은데 그 부정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다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아니,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될 건 없어 보여요. 일단 뭐 일반론 많이 쓰는 게 중요하고 사안에서 법률상 이익을 어떻게 긍정할 건지 여부는 뭐 결국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꼭 초반에 근거법률이 아니라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원용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학설적인 시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원고적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수십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보이고 우리 그 최종진님 헌법상 기본권서를 취하고 글로 가서 35조로 가는 것보다 35조 환경상 이건 추상적 기본권이라서 아무리 그 헌법상 기본권을 서를 취한다 할지라도 헌법 35조는 힘들고 다른 영업의 자유 그래서 뭐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이 헌법상 또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영업의 자유 차원에서 뭐 기본권을 끌고 가는 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여요. 영상 나중에 지울까요? 지우지 모르겠어요. 지울까요? 근데 뭐 화질이 개떡 같아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100만 번 지우고 싶긴 한데 근데 뭐 내용이 나쁘진 않으니까 일단은 당분간 살려볼게요. 근데 화질은 정말 쓰레기 같고 개떡 같고 좀 나쁘네요. 원래 제 의도는 제가 보는 컴퓨터를 여러분께 화면에 띄워드리고 같이 말하려고 했는데 뭐 의도는 안 됐고 화질도 5,000원짜리 웹캠은 정말 화질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좋아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 참 좋아요. 소리 잘 되면 됐죠. 자, 그래서 좀 또 말씀드릴게요. 과테말리님, 법인의 원고적 격 검토하지 않고 법률상이요. 상관없어요. 뭐 법인의 원고적 격 부분은 그렇게 큰 쟁점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는 문제니까 뭐 당락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섭하는 것도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물론 그러려면 전제에서 법률상 이걸 논할 때 법률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된다죠. 그래서 법률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헌법상 기본권까지 원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원고적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처럼 초반에 근거법률을 그 법률상 이익에 관한 논의할 때 법률의 범위를 저처럼 좁게 보면은 저는 법률의 범위를 좁게 보는 편이죠. 알다시피 그래서 저는 법률의 범위를 근거법률 등 관련 법률까지만 보니까 저처럼 법률의 범위를 좁게 보면 사실은 헌법상 기본권 완용 못하니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애초부터 법률의 범위를 넓게 봐가지고 헌법상 기본권을 포함시킨다면은 그러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원고직격 쭉쭉쭉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논리 방법으로 쫓아가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한섬하긴요. 뭐 지금 밤 12시 초췌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질 나쁜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대부분 해드린 것 같고 아유 저는 학자기도 하고 뭐 강사기도 하고 교수기도 하고 뭐 제 정체성은 다양해서 논문도 많이 쓰니까 학자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권위주의 빠진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강의를 잘해야 되니까 강의도 잘해야 되죠. 강의도 잘해야 되고 강의가 또 저한텐 저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한 거니까요. 아니요, 아직 1문에 2 안 갔어요. 1문에 1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1문에 1 관련해서 이 정도로 일단 잠깐 뭐 맞춰놓고 또 언제든지 뭐 뒷문제 하면서도 제가 계속 질문을 받을 테니까 나중에 뒷문제를 다 좀 보신 다음에 뒷문제 해설 보신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나중에 추가로 제가 따로 더 몰아서 질문 받을 테니까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문의 2는 이제 예방적 금지 소송 또는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에 관한 얘기죠. 1문의 2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배점, 그러니까 논점과 배점을 한번 언급할게요.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30점인데 엄청 크죠. 예방적 금지 소송 하나 냈는데 배점 엄청 크죠. 일단 예방적 금지 소송의 의의라든가 그 다음에 성격, 예방적 금지 소송의 의의, 성격, 특히 이제 성격은 이행소송의 성격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한 5점 정도.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소송의 허용 여부 관련된 학설 드립이 여기가 포인트죠. 여기가 뭐 100점이 거의 다 절반 이상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설도 있고, 즉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무명 항고 소송 형태로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고, 애초에 부정하자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설마다 논거가 아주 풍부하거든요. 책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예방적 금지 소송이 큰 문제로 나올 때는 항상 강조하기를 제 책에 있는 것 중에 본문에 있는 거는 쓰지 말고 각주까지 내려가서 각주에 있는 내용을 다 언급해라. 그 논거 다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유독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예방적 금지 소송만큼은 각주 다 버리지 말고 다 챙겨놨다가 제가 시험 문제 낼 때도 항상 각주에 있는 내용까지 다 반영해서 해설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설들이, 그래서 부정설은 뭐 현재 있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권력분리 원칙을 조금 소극적으로 봐가지고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면 아무래도 행정청에 대한 권한 침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주장하지만 보통 긍정하다는 분들은 항고 소송 형태로 긍정하자는 분도 있고, 당사자 소송 형태로 긍정하자는 분도 있고, 특히 당사자 소송 형태로 긍정하자는 분들은 예방적 금지 소송은 독일처럼, 독일이에요. 독일처럼 당사자 소송을 일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포괄 소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전형적 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소송을 다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소송의 형태도 필요 없고, 그래서 항고 소송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은 당사자 소송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금지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허용하자. 이건 독일에서 제가 보는 잠깐만요. 내 책 어딨냐? 제가 논문 쓸 때 이게 롤프 스미트 이 교수 책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딨냐? 후평 거. 그 다음에 제가 그 논문 쓸 때는 제일 많이 봤던 게 이거 이제 후펜 교수님 건데, 이 후펜 교수님 그 독일, 잠깐만요. 이거를 보면 예방적 금지 소송 어디 있냐? 가처분 나와 있고, 예방적 금지 소송 나와라. 못 찾겠다. 찾으려면 그것도 안 나오네. 또 찾으려면 또 안 보이지. 그래서 독일에서 예방적 금지,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방적 금지 소송은 독일에서는 당사자 소송, 즉 일반 이행 소송이나 일반 확인 소송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사자 소송설에 따르면 당사자 소송 형태로 예방적 금지 소송 인정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무명항고 소송설 따른다면 거기는 일단은 사건의 성숙성과 보충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건이 아주 지금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항고소송으로는 뭐 별도로 다툴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예방적 금지 소송을 항고소송 형태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 학설 대립에다가 한 가중치 한 절반 이상을 때려 박아야 되죠. 독일의 키워드가 아니고 그냥 독일에서 예방적 금지 소송을 당사자 소송, 즉 일반 이행 소송, 알게마인한 알스툼스클라게나 그 다음에 일반 확인 소송 이쪽으로 이제 보통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예방적 금지 소송의 가구제 수단, 으로서 가처분. 이 가처분이 말이 많을 텐데, 이게 예방적 금지 소송 내면 무조건 가처분 뒤따라 오거든요. 같이 언급하는 게 원래 그냥 바늘과 실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300조 1항에 보전명령적 가처분이 있고, 민사집행법 300조 2항에 현상유지 가처분이 있는데, 또 아까 방금 있었잖아. 어디 갔어? 민사집행, 방금 전에 찾아놨는데 또 어디 갔니? 여기 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300조의 보전명령적 가처분과 300조 1항에, 그 다음 300조 2항에 말이 아까 잘못 나왔죠. 300조 2항에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 즉 다른 말로 규율명령적 가처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당사자 소송이 아니습니다. 이 예방적 금지 소송은 예, 보전 명령적 가처분, 즉 현상유지 가처분을 활용하는 제도죠. 그래서 그런 현상유지 가처분을 활용하는 제도고, 이 가처분, 즉 가구제는 보전 소송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물론 의무 소송을 물어본 게 메인이긴 하지만 배점이 큰 걸 고려봤을 때 가처분도 물어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라고 생각 들어서 가처분 한 5점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이것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가구제를 보통 다른 말로 가구제 안에 이제 가처분도 있고 집행정지도 있는데, 이걸 다른 우리 소송법들은 보전 소송이라고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처분, 가구제 수단으로 가처분, 보전 명령적 가처분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 및 사안의 해결, 이렇게 해서 서론 부분과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예방적 금지 소송 현행법상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총 정리하면 이거 한번 정리 한꺼번에 올리겠네. 총 정리하면 일문의 이문은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뭐라 올리니까 안 이쁘네요. 이건 나중에 지워버려야겠다. 삭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볼 거고요. 질문을 한번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예방적 금지 소송 말고 다른 쟁점은 없어요. 가처분 쓰는 거 외에는 다른 쟁점은 전혀 없어요. 배점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설 많이 쓰다는 얘기예요. 다른 쟁점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가처분이랑 권력분립의 한계는 그 행정수의 한계? 행정수의 한계는 문제제기 정도에 두어 쓰고 마는 거지. 그거를 무슨 큰 쟁점으로 그렇게 쓸 때는 행정수의 한계를 만들고 싶으면 이 예방금지성 하나만 내지 않아요. 다른 거 두세 개 더 묶어서 내지. 그래서 행정수의 한계가 주쟁점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문제제기 정도에서 행정수의 한계선에서 예방적 금지 소송이 문제된다 정도는 쓰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저도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하나씩 다 답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처분 써야죠. 당연히 가처분이 한 5점 정도 이상은 배점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특히 가처분 민사집행법 300조 1항에 형사법 8조 2항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민사집행법 300조 1항에 현상유지 가처분, 다른 말로 보전명령적 가처분, 그게 들어오겠죠. 보전명령적 가처분. 자, 그 다음에 실제상의 취지, 당연히요. 배점을 3점 줬는데 실제상의 취지가 있죠. 예방적 금지 소송 하나만 쓰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최정진님 맞죠? 실질적 당사자 소송으로 넘어갔다고요? 이걸 왜 그렇게 넘어갔어요? 예방적 금지 소송 학설 드립을 언급하면서 당사자 소송 일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도 쓰면 되고, 거기서 갑자기 당사자 소송으로 넘어가서 실담을 언급하는 거는 약간 옆으로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빠져나가셨네요. 이준석의 현상유지 가처분 사건은 이건 지금 항고소송을 하면서 제기한 게 아니겠고, 실제로는 제가 청구 취지 보니까, 민사소송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검토 입법 필요 여부는 뭐 언급해도 괜찮죠. 입법 필요 여부는 당연히. 좋아, 입법 필요 여부는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논의되었었다 정도는 언급하면 좋겠고, 가처분 간단하게 언급해도 그만큼 정치 쳐줄 거예요. 그래서 그죠. 제가 12점으로 썼을 때도 되게 자세하게 해설을 썼는데 30으로 이렇게 우리 뭐 유튜브니까 좀 속어서 써도 되죠. 제가 원래 속어 좋아하고 약간 욕도 좋아하는데 12점, 15점 내면 충분한 문제를 30점에 쳐냈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했으니 뭐 어쩌겠어요. 그냥 출제적 의도가 학설 많이 쓰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쳐내고 있으니
여튼 뭐 그래요. 가처분 써야 되고, 윤지연님 만나서 반갑고요. 잠깐만, 찐이님 직접 상대방의 의뢰 원고적 개념이라고? 을은 뭐하러 썼어? 어디서? 여기 예방적 1문에 2에서 찐이님 그 1문에 2에서 원고적 경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설명하고 관계없어요. 원고적 경 1문에 1을 써야지. 1문에 2는 원고적 경 관계없어요. 김조광수님 애매할 땐 그냥 쓰고 보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찬님 예방적 금비 수준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부정사례 입장에서 허가 나오는데 아니 이거는 너무 멀리 가신 게 왜냐면 제가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 그냥 갑은 을이 이 사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외 제기가 허용되는가, 그런 예방적 금지성이 허용되는가, 이런 식으로 예방적 금지성이 포인트 맞춰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안 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뭐 집행된 신청을 이거 쓰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거를 뭐 메인 삼아가지고 일 삼아가지고 취소 소송 허용 여부, 집행정지 허용 여부 이걸 일 삼아가지고 목차 잡아놓고 쓰는 거는 그게 오바라는 얘기죠. 그냥 예방적 금지 수송 안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취소 수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쓰는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목차 잡고 그걸 막 목차화 시켜가지고 일 삼고 있는 거는 그거는 오바. 그거는 논점 일단. 앞부분에 못 들은 것, 앞부분에 못 들은 것은 나중에 제가 영상에 남길 거니까 들으세요. 반사적 쪽으로 가서 법인 자체를 폐쇄 이전? 이건 뭐 무슨 너무 이상한 얘기 있었네? 뭐 여튼 반사적 이익적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법인 폐쇄 이전 요 문제 이걸 왜 썼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박관시님 앞에 해설은 이거 제가 영상 남겨놓을 거니까 나중에 따라 보도록 하세요. 원래 화끈해요. 성격은 저는 원래 노빠꾸라서 뭐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항상 예의 바르지만 제 하고 싶은 일, 제 하고 싶은 말 하고 살기 때문에 원래 뭐 속어요? 일부러, 아니, 그렇다고 뭐 일부러 쓸 건 아니고, 나 필요하면 쓸게, 필요하면. 그래서, 원래, 화끈해요. 포섭에 쓰는 경우? 포섭에 가서 그 예방적 금지성 허용되지 않으니까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그건 좋죠. 취소소송 플러스 집행정지를 나중에.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쓰면 안 되고, 그냥, 사안포섭하는 과정에서 예방적 금지성 허용할 수 없으니까 현재는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해야 된다. 뭐 그렇게 쓰는 거 정도는 오케이. 훌륭해요. 음. 그 센치맥님 당사자 능력을 1문에 2서 갑자기 1문에 2 자리에서 1문에 1이 아니고 1문에 2에서 어차피 뭐 1문을 한 번이 채점할 테니까 마이너스로 가다가 뭐 할 수 있겠죠. 보론으로 치면은 웬만하면 봐줄 거예요. 근데 자리가 너무 안 돼. 1문에 2까지 갔다가 보론으로 1문에 1에 필요한 당사자 능력 뭐를 모르겠다. 그거는 어쨌든 가능해요. 이혜리님, 일문에 예방적 금지성 쓰고 너무 많아서 가처분 안 쓰고 취소 소동 아니야. 왜 가처분을 써야지 왜 엉뚱한 걸 써요? 가처분을 쓰고 마무리해야지. 그 뒤쪽 얘기는 무익적 기재상 이거 전부 다 이혜리님 그 가처분 안 쓰고 뒤쪽 얘기는 전부 다 무익적 기재상. 그 다음에 대산적 격은 쓸 거 없어요. 대산적 격은 쟁점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그 딱 그렇게만 쟁점이고 더 확대해서도 안 되고 더 축소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문제에 대한 총평이라든가 뭐 전반적인 다시 뭐 얘기는 제가 다시 이따 마무리 단계에서 할 테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일단 1문의 인원 마칠게요. 좀 이따가 또 다시 기회 드릴 테니까 추가로 또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2문으로 갈게요. 화질 진짜 좋다. 진짜 쓰레기네. 자, 이문이, 일단 이문은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2000 언제냐? 잠깐만요. 팔나. 2020년 2월 20일 날 선고된 2019 2019도 52386 전합체 판결이죠. 요거. 요거를 진짜 하두리 같다. 진짜 옛날 하두리 같네.
자, 요거를 출제한 문제인데, 이거 작년에 노무사 그 노동법에 나왔다면서요. 근데 내가 뭐 아까도 제가 그 노단계 해설에서 말했지만 행정법 교수님들이 노동법 기출 문제를 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는 사건이었으니까 앞으로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절대 버리지 말고, 제가 올해 강의할 때도 작년에 노동법 문제 나왔어도 버리지 말라, 이거 챙겨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인가? 작년 2기인가 3기 때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이 판례는.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 냈으니까 뭐 대부분 작년 문제 다 풀어보니까 일부러 올해는 그냥 강의 때만 설명하고 문제 자체는 따로 내지는 않고, 다만 제 책에도 워낙 있고 워낙 중요한 판례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상당 시간 투자해서 설명했던 기억은 나요. 아무튼 작년 2기, 3기 뭐 둘 중 하나인데 그때 그대로 문제를 냈었고, 그리고 보면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제가 노단계 때도 말했지만 두 가지. 그러니까, 아니, 적어놔야겠다. 그러니까, 노동법 기출을, 행정법 교수가, 잠깐만, 내가 이거, 행정법 교수들이 노동법 기출, 문제를 알 리가 없다. 그렇지. 이 양반들 바빠 죽겠는데 미쳤어요? 노동법 기출문제 못 했는지 그걸 알 필요가 없죠. 알 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노관심. 그 다음에 입법 개정 사항인 거, 입법 개정되었다는 거, 개정됐죠? 근로기준법 30조 4 개정됐잖아요. 30조 4. 입법 개정된 것을 알 리가 없다. 왜? 행정법이 아니니까. 근로기준법 바뀌는 걸 행정법 교수가 뭐하러 알아요?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입법 개정됐잖아. 근로기준법 개정. 알 리가 없다. 알 리가 없어요. 그냥 판례대로 그냥 낸 거예요.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판례대로고, 판례 보면은 똑같아요. 이거 사실관계 제가 우리 강의 때도 많이 했고, 이거 문제도 냈는데, 사실관계가 99.9% 똑같아요. 실제 그 판례는, 잠깐만, 실제 판례는 당사자가 얘였죠. 잠깐만요. 내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실제 판례는 당사자가 저거였죠. 지방 무슨 위원회인데, 지방 무슨 공사 하여튼 뭐 지방위원회인가? 음, 음, 잠깐만, 뭐 그랬는데, 잠깐만, 이거 실제 판례 내가 찾아봐야겠다. 사실관계 내가 던져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판례하고 실제 판례랑 완전 똑같아요. 이런 문제를 내나? 거의 99.9%를 베꼈었거든요. 제가 실제 사실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문제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다. 원고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구나. 그래서 실제 사실관계가 이거예요. 이거 길지만, 그러니까 되게 길다. 이거 가지나?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자, 이게 글씨 넣을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구만. 이게 사실관계 이랬어요. 사실관계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해고당했고, 그리고 원고는 2017년 원고는 아니 다시 이 망했어. 자, 원고는 2017년, 봐봐요. 사실관계 얼마나 똑같은지. 2017년 진호위에 구제 신청했고, 그 다음에 원직 복직 대신에 금품지급 명령으로 바꿨다. 통고치지 바꿨다. 그 다음에 진호위가 기각했고, 종료도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에 기각했다. 원고는 재심 판정 취소성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이제 참가인이 취업 규칙 바꾸죠. 그러니까 참가인이 봐봐요. 잘 봐요. 지금부터. 잘 봐요. 참관의 취업 규칙을 바꿔요. 근로관계에서 취업 규칙은 법규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다 법규적 성격을 갖는 거죠. 자, 바꾸는데 잘 봐요. 이게 지금부터가 달라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출제한 문제하고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요거.
출제한 문제는 보다시피 경과 규정이 없었는데 실제 판례는 경과 규정이 있다고요. 정년 규정 없었던 개정 전 취업 규칙과 달리 개정 취업 규칙에는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정년을 하고 정년 규정은 개정 취업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했다. 이렇게 경과 규정이 있다고요. 실제 문제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없잖아요. 이 마지막 요 줄이 빠졌잖아요. 요거 한 번만 더. 자, 지금 요게 지금 이 문제 없다고요, 사안에. 그러니까 실제 판례 사례에서 99% 똑같은데 요거 한 줄이 없다고요, 지금 요거 한 줄이.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1문보다 더 실제 판례를 그대로 그냥 출제한 거예요. 그대로 100% 그냥 그대로 출제한 문제. 그대로 출제한 문제고 두 가지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까 본 것처럼 노동법 개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는 관심 없을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노동법에 출제됐다는 것도 없이 관심 없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포인트랑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생각할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 이문에 대한 배점 갑니다. 배점은 25점짜리죠. 25점. 일단은 소외이익에 의의하고 근거, 협의소이익에 의의 및 근거 가야 되겠고, 그래서 협의소이익에 의의, 일반 의의,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정도까지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노동행정구제 사건에서 이 구제 신청, 그 다음에 재심청구 단계에서 구제이익과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소액이 결국 일치하는 거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권리구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구제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소액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연습책에 수도 없이 많이 문제에다가 써놨고 맨날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연습책 보면은 결국은 구제이익과 소액이 동일한 거다. 그래서 노동행정구제 사건에서는 소액이 결국 행소법 12조 2문에 관한 얘기를 쓸 것이 아니고 이 구제이익과 소액이 같다. 요걸 쓸 거다. 그래서 뭘 쓰면 안 되냐면 이거는 다 이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자, 벌써 쓸 수 있나? 행소법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론은 쟁점이 아니에요. 요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물어보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일단 박아놓고 예, 아니에요. 12조 2문의 법률상 그래서 뭐 정당한 이익설, 법률상 이익설, 뭐 학습 뭐 그런 거는 쟁점이 아니에요.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는 문제 못 풀어요. 구제이익과 소액 관계 요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방금 봤던 판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서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른 경우 소액 판례 변경이 바뀐 거 판례 바뀐 거 알죠? 다 작년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판례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까지 언급하면서 판례를 설명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안 문제 제기하고 사안 포섭해 가지고 요거 문제 제기하고 사안 포섭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배점이 가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아까 보다시피 실제 사건하고 99% 똑같은데 이제 딱 하나 다른 게 취업 규칙의 경과 규정 존재 의무 요게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취업 규칙의 경과 규정 존재 여부를 취업 규칙의 경과 규정 존재 여부 작년 문제 봤나 보다. 취업 규칙의 경과 규정 존재 의무를 나누어서 포섭을 해가지고 취업 규칙의 경과 규정이 실제 판례처럼 존재하면 결국 당사자인 원고에게도 이 취업 규칙의 효력이 미쳐가지고 결국 정년에 도달한 셈이니까 결국 옛날 같으면 소액이 없는데 지금 소액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누면 취업 규칙의 경과 규정이 존재한다면 결국 원고도 정년에 도달한 셈이 되니까 따라서 정년에 도달한 사람에게 이렇게 소액이 인정되느냐? 바뀐 판례 따르면 인정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만약에 취업 규칙의 경과 규정이 없으면 얘는 정년 없이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뭐 정년 도달 여부는 쓸 거 없이 당연히 구제액이 인정돼서 소액도 있다 해서 이렇게 취업 규칙의 경과 규정 의무를 나눠가지고 사업 포섭하면 더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다. 아마 그 점은 염두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관계없는 것들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문제랑 관계없는 것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또 제가 찾아놨는데 이거 잠깐만 잘 들으세요. 딴 데 가서 그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제가 제일 정확하니까
잠깐만, 내가 찾아놨어. 잠깐만, 미안해. 지금 요 판결이 있어요. 정신 집중. 자, 집중하세요. 또 강의가 하는 것 같다. 다시. 강의는 아닌데, 지금. 그죠? 항상 강의하는 것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 요게 이번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이 대법원 2014년, 이 앞에 빼먹었다. 대법원 2022년. 이건 저도 갖고 있는 판례긴 해요. 2022년 7월 14일 선고. 요 위에 건 지울게요. 자, 대법원. 2022년 7월 14일자 선고 2020도 8458이 54852 판결. 자, 이 판결이 있는데 요게 문제는 이건 저는 이제 어떻게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있는데 이게 아직 판례 공보,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례 검사 사이트 이런 쪽에 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현재는 6월 30일 판례까지만 검색이 가능해요. 지금 이 시간 오늘 현재 대법원 사이트 가면 2022년 6월 30일까지 선고된 판례만 검색이 가능해요. 이 말은 아직 검색도 가능하지 않은 판례를 출제했을 리가 없어요. 일반인은 검색할 수 없어요. 우리같이 뭐 내부적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받아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능하지만 일반인은 이 판례를 현재 볼 수 없어요. 현재 여러분 해보세요. 대법원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제가 맨날 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이게 검색이 되나? 안 돼요. 6월 30일까지만 검색이 돼요. 그래서 아직 이 판례는 지금 검색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판례가 뭐냐면은, 이 판례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제 신청할 당시에 정년에 도달하면, 구제 신청 시에 이미 정년 도달했으면 구제이익이 없다. 이걸 선언한 판결이에요. 뭐 당연한 거지. 이미 구제 신청할 당시부터 정년에 왔으면 구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못 받은 거 있으면 나중에 또 부당이도 청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거든요. 근데 설문은 구제 신청 당시에는 정년에 도달이 않았죠. 지금 설문은 구제 신청 당시에는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고 소송 중에 정년에 도달했죠. 소송 중에 정년에 도달했으니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지금 나온 2022년 7월 14일자 판결은 설문과 저 관계도 없지만 혹시 관계됐다 할지라도 이걸 출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설문과 관계가 없고 그리고 아직 여러분을 볼 수 없는 거고 일단 설문과 관계가 없는 판례예요. 설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언급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판례는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봤던 2020년 선고 그 판례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언급하시는 분들, 뭐 또 이 판례를 생각하시는 분들, 뭐에게는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아직 이거 제대로 검색해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물론 방법이 있죠. 왜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인이 검색해서 볼 수 없는 판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설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이 문 관련해서 질문을 받을게요. 아까 앞에 질문 있었나? 잠깐만. 자, 저 앞에서부터 보면 인지님께서 저 앞에 전압 판결 쓰고 분량 적은 것 같아가지고 원상회복? 이건 뭐 굳이 그건 써도 상관없는데 뭐 설문 같은 건 관계없어요. 센치님께서 금기법 30도 사항을 신설했다. 그거를 모른다니까. 그거를 알고 낼 리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점수에 결정기준표에 넣지도 않을 거예요. 관심 없다고요. 여러분이 노동법 전문가지만 행정법 전문가는 노동법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 그냥 아까 그 판례가 소액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한 거지. 이게 노동행정구제는 여러분이나 관심이 있지. 교수들은 별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노현우님 교수님들 3주 사항 보라고 좀 썼는데 보긴 하시겠죠.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말겠죠. 그런 게 있었니? 어쩌라고. 뭐 이러겠죠. 그런 게 있었구나. 너나 열심히 공부해라. 모르겠죠.
오지지님 잘하셨고, 잠깐만요. 그 김조광수 양아들님, 그 사람이 4월에 만 60세가 된 건데 취업규칙이 8월에 개정돼서 정년 도달로 소액, 맞아요. 소액 문제가 왔는데 이게 정년 도달이 되긴 했는데 이제 경과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관계 제가 좀 설명해 놨고 나중에 늦게 오신 분들은 꼭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중간에는 질문 다 드렸고, 자, 이제 질문을 들어볼게요. 김수현님, 문제 구제 신청 언제 했는지 날짜가 안 나와서 의아했는데, 판례가 있으니까 일부러 뺀 건가 싶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튼 구제 신청은 소득 전에 한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일단, 2022년 판례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2020년 판례 하나만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잠깐, 스롱피아비님, 교수적 기본서를 수행학 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솔직히, 뭐, 오피셜하게 할까요? 유튜브니까 솔직하게 할까요? 유튜브니까 솔직하게 할게요. 어, 네. 교과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분 대가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교과서적인 약간 문화체적인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또는 어떤 문제의 기초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설명 방식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잘 남겨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교과서 보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런 것들은 좀 타고난 머리가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있는 텍스트만 머릿속에 이해하고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요즘 공부 방식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직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공부하지 내면에서 글 뒤에 숨어 있는 그런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런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학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교과서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글이 힘이 있고 특히 교과서적인 표현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데 내 대가리로는 뭐 행간의 의미가 나발이고 간에 써 있는 것도 그냥 읽혀 있는 적혀 있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행간의 의미고 나발이고 뭔 상관이냐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대가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교과서 보면 오히려 망하죠. 왜냐면 붕붕 떠다니는데 뭐 정리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공부 스타일 또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학습에서 남보다 좋은 성과를 냈는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 책을 보면 난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그 책을 요약을 잘하고 나름대로 정리 잘한다. 그런 본인이 학습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교과서 봐야죠. 봐가지고 진짜 그 멋있는 표현들 그다음에 그 깊이 있는 내용들 적어야지. 그런데 그런 머리가 안 되고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지 마세요. 황새가 뱃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학습했으면 여러분 학습된 머리대로 하시면 되고 시험만 붙으면 되잖아. 시험 붙는 게 장땡이지 뭐 교과서 봐야 된다고 되는 거예요. 시험 붙는 데는 수십 개, 수만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교과서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 정진영님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죠. 사실은 이래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면 쟁점을 잘 쓴 게 좋아요. 근데 잘 쓴 쟁점 중에는 분량이 많은 게 더 이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쟁점을 잘 쓰기 힘들면 그냥 많이 쓰려 하는데 일단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어, 컴팩트하고 꼼꼼하게 쓰는데 그 컴팩트하게 쓰면서도 정말 건들 게 많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나면 그게 최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분량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쟁점을 정확하게 쓰면서 분량을 많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링링님께서 구제이과 수익은 같다 배점이 10점이 되면 한 페이지. 그거는 그냥 대여섯 줄 쓰는 것 자체가 10점짜리 분량.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쓰는 것 자체가 10점짜리로 그렇게 크게 배점이 간다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런 거고 그 부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거 쓰는 것 자체가 한 5줄, 4줄 써도 그거 자체가 10점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가 10점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게 뭐 한 페이지를 꼭 채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아름님,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금품명령으로 구제신청 변경한 것도 임금청 관련이 있다고.
이런 건 노동법적 쟁점인데 행정법에서 모른다고요. 행정법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섭에 추가한 것들은 가점상이 될 수는 없을 거고 그냥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배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청구 취지 변경, 이 지금 정확히 말해 신청 취지 변경이죠. 이건 청구 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송 중에 청구 취지 바꿨으면 이거는 잠깐만 문제가 청구 취지 변경인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기억하기로는 신청 취지 변경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청구 취지 변경이었으면 소변경 사건이니까 이거 행정법적 쟁점이고 행정쟁송 쟁점인데 그렇지 않고 신청 단계에서 신청 취지 변경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법적 쟁점이 아니고 노동법적 쟁점이라서 출제자가 염두에 두지 않을 거고 배점 포인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 취지 변경이 아니고 신청 취지 변경이에요. 자, 질문이 얼추 된 것 같으니까 전 이제 3문으로 넘어갑니다. 좀만 하나만 더 받고 12문 부수적 이익 임금죠. 논탈이라기보다 그냥 뭐 답은 맞는데 조금 약간 옆을 건드린 거지. 그러니까 그 구제이익이 소액과 같다. 그걸 언급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수적 이익, 그러니까 아마 그걸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공무원의 급여 청구의 이익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공무원이 정년났을 때 급여 청구 비슷해요. 비슷하긴 해서 부수적 이익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논탈 아니에요. 오케이인데 다만 구제이익과 소액 관계를 언급하고 왔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래서 논탈 아니니까 잘 괜찮아요. 점수 잘 줄 거예요. 웬만한 논탈 아니에요. 다 그것도 그 얘기나 비슷하니까. 음. 동접자가 72분이나 계시네? 엄청나다. 잘 썼어요. 김기태님은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강의한 거 잘 들으셨네요. 벌써 1시간이 됐다. 여튼 좋네요. 노단계에서 할 때보다 제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네. 자, 그 다음에 3문 갈게요. 3문 가봅니다. 또 나중에 뭐 추가로 또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우리 행신들도 이제 기출 해설을 할 건데, 이미 행신은 기출 문제, 이미 문제를 좀 봤기 때문에, 그냥 한 뭐 9월이나 10월쯤에 날 잡아서 그냥 사후적으로 기출 문제 해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든지 할게요. 하여튼, 재밌게 보고 계세요. 우리 생수 쪽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변시 쪽도 6모, 이제 8모 지났으니까 10모 하면 또 보고, 그때 라이브 할 거고. 그래서 할 거야. 이제 시험 문제, 하여튼 시험이 나오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할 거야. 그러려고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자, 3문 가볼게요. 3문. 3문 이렇거든요. 3문은 이제 위법 판단 기준시 사건인데, 우리, 행시생분들도 제가 카페 뭐 문제 이거 올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문제 보면서 보세요. 문제 보면서 되게 공부됐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니까. 자, 3문 위법 판단 기준시. 올해 5급 공채도 위법 판단 기준시였죠. 법행 기출. 네, 문제만 보내주시면 제가 할게요. 법행 기출도 문제만 주세요. 그냥 시험 치시고 시험 문제 스캔해서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거나 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 올려. 하여튼 어디든지 저한테만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없어서 못하지 문제만 있으면 법행 기출도 해설을 해드릴게요. 뭐 그 법행 기출이 뭐가 어렵다고. 네, 그냥 네, 문제만 주세요. 문제만.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시고 하세요. 자, 3문 이건 개껌이지. 이거 진짜, 우리 새끼들이면 이거 진짜 엎어지면서 코 닿는 문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자, 25점이네. 미쳤죠? 이거 지금 출제자가 정신 나간 거예요. 자, 일단, 물음이 위법한다는 기준시인데, 출제자가 25점 냈다. 정신 나갔다. 자, 정신 나갔다. 생각해야죠. 그럼 정신 나갔으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야, 이 하나 가지고 25점 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하다가 이거 관련 쟁점이 뭐가 있지? 관련 쟁점이 있어야지. 그러면 관련 쟁점이 나와야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출제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관련 쟁점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다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위법 판단,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위법 판단 기준시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이 10점. 25년 중에 일단 학설이 그래서 처분시설, 판결시설, 절충설, 위법 판단시, 판결시 구별서 학설 설명하면서 판례가 처분시설로 간다는 거
네, 그거 쓰는 거 일단 10점. 자, 10점 들어가고, 일단 판례는 처분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한 게 어땠어요? 이게 일반적인 제가 그 노단기 해설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해설 때 제가 좀 틀렸더라고,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해설 그 봐도 채팅창에 바로 그냥 오류 수정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단기 해설 보실 분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해설도 잘못해, 마지막에 틀려서 바로, 아차 싶어가지고 바로 해설 고쳤는데. 자, 여튼, 이 문제가, 다른 문제하고 좀 다른 게, 다른 문제는 보통 처분 시에 거부 처분이 위법했다가 소송 중에 거부 처분을 적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분 시설을 취하면은 취소 판결 나오고 그다음에 개정된 법에 따라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답이죠. 그런데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뒤집어졌어요. 이 문제는 처분 시에는 적법한 처분이었는데 소송하는 도중에 결국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거부 처분하게 되면 위법하게 되는. 그러니까 소송하는 도중에 법이 개정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신청의 유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볼게. 자, 여기서 지금 아마 이제 물어보는 게, 생각하는 게, 이거 사실은 행정기본법 사건이긴 해요. 원래는 행정기본법 사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개정이 됐고, 근데 문제는 행정기본법이 5급 공채 같은 법전이나 변시법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행정기본법이 여러분 시험용 법전에 없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다 행정기본법을 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지금 행정기본법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얘가 원래 그 행정기본법 잠깐만 몇 주야? 14조 2항이지. 행정기본법 14조 2항에 이런 표현이 있죠. 2항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의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일단 요걸 가지고 원래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노무사 시험에 지금 행정기본법이 노무사 시험용 법전에 없고, 그리고 참조조문은 안 나왔죠. 지금 행정기본법이 이 시험용 법전에도 없고, 참조 조문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뭐야? 행정기본법 쓰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이거 눈에 강조했잖아요. 행정기본법이 참조 조문은 주지 않느냐. 이거 지금 그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행정기본법을 안 써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기존 학설, 처분시설, 판결시설, 그 다음에 절충설, 그 다음에 위법하는 판단시 기준수, 구별설, 이런 거, 위법 판단시 판결시 구별설 이런 거 쓰고 판례 쓰고, 그러고 쓰고 일단 끝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처분 시에는 적법했는데, 판례에 따르면 처분 시에는 적법했는데 판결시로 가서 위법해지는. 그래서 말이 잘못 나왔지. 말이 잘못 나왔다. 다시. 이 사건은 그래서 처분 시에는 적법했는데 판결시로 가면 위법해지는 그런 사건을 지금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각각의 결론 따라서 자 보세요. 처분 시설에 따르면은 애초부터 기각 판결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뭐 재처분 의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판결 시설이나 그 다음에 절충설은 어차피 판결시까지 가자는 얘기니까 절충설을 취하면은 이거는 결론 뒤집어진단 말이죠. 인용으로 끝날 거예요. 인용 판결로 이렇게 넘어갈 거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고, 인용으로 물론 뭐 인용 안 할 수도 있어요. 100% 인용은 아니에요. 뭐 인용할지 말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인용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인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김전님 말 맞아요. 그러니까 인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다시 잡을게요. 이거는 제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잠깐만.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김전 씨 말이 맞아요. 잠깐만 한번 지우고
인용 판결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지. 인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개정된 법을 근거로 해서 사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서 그러니까 처분 시설을 취하면 100% 기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판결 시설도로 간다면 뭐 인용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몰라. 할 수 없어요. 모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위법 판단 시 판결 시 구별설에 따르면 이거는 처분 당시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법한 거니까 기각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될 사건이에요. 자, 끝이 아니야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이제 저는 아까 어디 또 위치를 까먹었으니까 지금 첫 번째 쟁점이 위법성 판단 기준 시 요거 10점. 그 다음에 자 요거였어요. 그 다음에 관련 쟁점으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판결 시설을 취하면은 이거 그 변경된 처분사유 가지고 종전 처분사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자 지금 우리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 만약에 설문에서 판결 시설 등을 취했을 때 여기서 이걸 관련해서 판결 시설을 잘 들어봐요. 판결 시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게 허용되는 거야. 추가가 허용되는 거야. 이게 제책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 시설을 취하면 판결시까지는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 사정의 동일성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토치변은 웬만하면 다 허용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판결 시설을 취하면 처분사 추가 변경은 뭐 거의 다 그냥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제 책에 있잖아요. 이거 판결 시설을 취하면 이거 내 책에 없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뭐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내 책에 대놓고 써 있잖아요. 대놓고 그냥 기본서 맨날 보면서 그 위법성 판단 기준시 우리가 이게 처치변에 가서는 시간적 한계고 기성력과도 시간적 한계다. 뭐 맨날 얘기했던 거고. 자, 네, 위법성 판단의 기준식을 보면 마지막에 맨날 쓰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치변에서 우리가 판결 시사를 취하면은 결국 소송 계속 중에 처분 이후 발생된 새로운 사실적 또는 법적 상황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무조건 다 받아준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관련 쟁점으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시간적 한계 이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거 만약에 판결 시설을 취한다면 판결 시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정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판결 시설을 취한다 했을 때는 설문의 경우에는 봐봐요. 설문의 경우는 자, 이 사건은 처분 시설을 취할 때는 기성력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잘 들어봐요. 질문 좀 이따 할게요. 답변. 자, 시간적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 처분 시설을 취하는 무슨 판결 나왔죠? 기각 판결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생기잖아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게 판결 시설을 취해야지 그래야지 인용한다가 아니고 인용 판결할 가능성이 열리니까 인용 판결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속력 발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위법성 판단 기준치를 뭐로 보냐에 따라서 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속력의 시간적 한계도 언급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언급했으면 뭐 천재고 뭐 당연히 뭐 행정으로 끌고 가서 뭐 그냥 행정 90 몇 점 맞고 합격하겠지만 자 일단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3기 때 그 다음에 최종 정리 때도 올해 5급 공채 문제 위법 판단 기준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점 포인트로 유사한 제도 거부 처분 이건 아니야 가점 쓰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제 제기 및 사안 해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 5점 해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점 포인트로는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의 경우 처분 시를 취할 거다. 거부 처분 음행 심판은 학설 드립이 있는데 다수의 견해가 재결 시설을 취한다. 음행 수동은 이행이 목적이니까 판결 시를 가야 된다. 그래서 각 제도 유효성 판단 기준 시,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은 처분 시, 음행 심판은 재결 시, 음행 수동은 판결 시, 이런 것들도 배웠으니까 배운 거 써주면 뭐 가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 들어요.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깐만 어디부터 보죠? 김지원님께서 중간에 사안의 경우 거부 처분의 사유가 법령 규정으로 인해 사라진 사례에 해당한다고 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하려면, 아니 이거는 새로운 처분이 비슷한 게 나왔는데 그게 종전 처분하고 사유만, 그러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 형태로 접근해가지고 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형은 새로운 처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처분사유 추가 변경 형태를 가지고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충분히 제 설명한 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안홍시 위법 판단 기준 시 쟁점 써주고 처분 시로 판결 및 검토 쓰고 사안 중에서 기성력에 따라 해석할 때 변경된 법에 따라 판단한다. 조금 힌트가 문제가 다르죠. 이 문제는 처분 시설을 취했을 때는 애초부터 기각이 되기 때문에 재처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안포섭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겠죠. 이 문제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안포섭할 때 얘는 처분 시설을 취하면 기각이에요. 기각. 처분이, 자, 다시 한번 강조. 이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하고 달라요. 지금 처분을 할 때는 거부처분에 적법했는데 소송 중에 거부처분 위법할 쪽으로, 그러니까 소송 중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처분 시설을 취하면 기각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 부분이 포인트고, 그 다음에 김기태님, 학설 대립 수고 포석은 판례 입장에 처분 시설을 갈 때 판결시가 타당하다고 하고 택한 다음에 인용으로 가가지고 목차 빼서 이해양론하고 너무 많이 갔는데 경과 규정 있을 때 해서 뒤 30주 이항으로 가서 제쳐보는 뭐 조금 많이 간 것 같아요. 조금 더. 근데 간접간접까지 안 가고 기성령 얘기를 해서 마무리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멀리 가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뭐 충분히 감안할 것 같네요. 김선희 위법 판단 기준 시가 처분 시인 근거로 기성령 시간적 범위를 쓴 건 어떤가요? 처분 시인데 시간적 범위를 뭐 관련 대점을 쓰는데 어떻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김선님은 좀 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보완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성력 일반론, 김찐이님, 기성력 일반론은 시험 문제하고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익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판결시로 봐서 인용된다면 제처분 의무가 인정돼서 권리 구제에 도움될 거다. 이거는 글쎄요. 나쁜 얘기는 아닌데 조금 오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왜 무슨 말이지 싶을 수도 있고,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 두고 봅시다. 일단 기대는 갖고. 그 다음에 김소님 처분시까지 존재하는 사유만 미침을 오다 말았다. 그래서 마저 질문 오면 답변해드리고. 자, 일단은 이렇게 일단 해설은 했는데 제가 근데 총평을 하면 문제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일단 답변 할게요. 처분 시까지 존재하는 사유만은 미침으로 옆담이 신청입니다. 거꾸로 기속력이 이러하니까 기속력의 시간의 범위가 이러하니까 처분시다 아니고 위법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취하니까 기속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호관계가 뒤집어서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위법 판단 기준시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처분시다. 기속력의 시간적 한계는 처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섭 결론은 기각 판결을 냈는데 위법 판단 기준시는 저축병이 나왔는데 그래서 돈이 전 일반론을 썼습니다. 글쎄, 닝닝님, 기성력 썼단 얘기 아니에요? 터치변 썼단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부분 점수 좀 주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근데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 있어 보이고, 찐이님, 부작위 위법 확인 수동은 논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논점 이탈. 그러니까 쉬울 때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제 말, 문제가 어려울 때가 오히려 편한 거고, 문제가 쉬울 때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짜요. 실수가 많아져서. 실제로, 공부를 그렇게
깊게 했어야 돼요. 문제가 쉬웠다고 판단되면 진짜 거기 함정이 많이 있고 이것저것 검토할 것도 많아 가지고 실제로 쉬운 건 아니에요. 누가 쉽다고 그래. 점수 받아봐야 점수가 얼마나 짜게 나올지 누가 알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니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실제로 점수는 쉽게 짜게 나올 거예요. 음. 실제로 점수가 짜게 나와요. 예. 그래서 문제가 쉽게 느껴졌다는 건 맞아요. 왜냐면 많이 익숙한 거거든요. 익숙한 거긴 한데 막상 들여다보면 놓치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쉬워 보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가 쉬워 보일 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문제가 쉬워 보일 때 조심하자. 내가 익숙한 문제 나왔을 때 조심하자. 혹시 그냥 여러분 속단 말로 이 새끼들이 또 함정을 파놓지 않았을까? 또 어디다가 또 폭탄 던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런 거 다 피해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배점이 크다? 그러면 일반도 많이 쓰는 얘기구나. 그다음에 관련 쟁점까지 쓰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쓸 게 많다고요. 그래서 배점 보면서 항상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김기태님, 예, 좋아요. 잘하셨어요. 뭐, 포서 마지막 사안에 그런 판례 따라 하면 되죠. 항상 중간 과정은 학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지막에 사안에 이런 판례에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개인적인 총평을 내리면, 뭐, 항상 강조했던 얘기, 제가 좀 약간 험한 소리를 하면, 헛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헛짓거리. 행정쟁송법 시험인데 행정법 과목 공부하고 있어. 행정입법의 법적 성격 이런 거 공부하고 있고. 하드승계, 이건 하드승계는 도대체 왜 공부한 거야? 도대체 어떤 미친 새끼가 하드승계를 내가지고 그거를 하드승계를 공부하게 한 거야? 난 아직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리고 행정입법은 기관이 경과해서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액 이게 뭐 있으니까 관계쟁점이 된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 해도 그것도 오바지. 근데 행정입법 이런 거 행정입법의 법적 성격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하냐고요. 이런 걸 아니 안 적을래. 행정입법 법적 성격을 도대체 왜 공부해요? 하자승계를 도대체 왜 공부해? 하자승계는 행정법 총론 문제인데. 그 다음에 하자치 이걸 도대체 왜 공부해요? 그런 걸 왜 공부해? 제발 할 것만 하세요. 행정쟁송법 파트에 있는 것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무사가 무슨 죽을 때까지 기간소송 항상 한 번도 안 할 텐데 뭐 기간소송 공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낼 수 없는 뭐 형식적 당사자성 이거 일본론인데 그걸 왜 내냐고요. 그걸 판례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안 나올 것들만 주구장창 공부하고 진짜 나올 중요한 것들 이렇게 가장 기초되는 위법 확정 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 추가 변경, 기속력, 그다음에 원고 적용 문제, 소행 문제 이런 것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제발 그런 것 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도 그런 걸 안 하고 진짜 뭐 쉬우니까 눈에 익으니까 안 하고 이상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또 그런 것만 문제 내는 인간들이 그 문제죠. 그런 거 골라내가지고 또 출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겠지. 제가 뭐 여러분들만 제가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르니까 뭘 공부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이상한 것까지 시험 문제 내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못된 거지. 그래서 제발 좀 기본에 충실하세요. 행정쟁송법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과목은 행정쟁송법이니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법 이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제발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강의 열심히 듣고 그다음 생각 많이 하고 기본에 좀 충실해요. 뭐 이게 그리고 공부 많이 할 필요 없다니까. 진짜 이 과목은 되게 쉽다고요. 쉽고 두껍지도 않고 분량이 깊지가 않잖아요. 쉽다는 말은 취소할게요. 여러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과목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틀만 잘 잡으면 정말 공부하기 쉽고 공부 쉽다 취소할게요. 정말 점수 잘 나오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효자 과목이죠. 효자 과목이지. 근데 왜 시간이 남아 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남아도면 노동법 하고 다른 거 하세요. 아니면 놀든지 잠을 찾아든지 왜 헛짓거리를 하냐고. 음, 그냥 자요. 시간 남으면. 음,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음,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그런 건가? 그러니까 제발 책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고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고 30번 보면 되잖아요. 어, 이상한 거가 넓혀가지고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디테일 놓치는 거는
그건 반복이 덜 된 거예요, 반복이. 소급표 안 할게요. 예. 반복이 덜 된 거예요. 반복이 덜 된 거예요, 반복이. 그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반복을 많이 해서 책의 여기저기가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디테일을 놓치지가 않아요. 잠깐, 우리 송지현님, 문제 수준들을 봤을 때 변별력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해설 강의 다 들어보죠. 변별력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쓴 친구들 몇 명 있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은 초고득점 날라다니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평균 점수로 다 깔아볼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하위권, 그러니까 상중하보다 그 9가지 상중상 이렇게 하니까 한 9단계 나눴을 때 그러니까 상위 10%, 요 정도 안쪽만 대박이 나오고 나머지 80%는 거의 대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나머지 90%, 80%의 답안은 거의 비슷한 점수 나올 거고 상위 정도, 그러니까 저 밑에 어차피 뭐 말아먹은 인간들은 버리고 밑에 10% 버리고 그다음에 하위 20% 버리고 나머지 상위 10% 버리고 그러면 한 60% 남나? 60% 정도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점수가. 부정선 긍정선도 괜찮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행정쟁송법이다, 과목이. 기본에 충실하자. 그 다음에 부디 최종 모의고사 보지 마세요. 이건 나도 올해 일부러 안 냈거든요. 그거 보다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 그냥 기존에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연기 1기, 2기, 3기 때 풀었던 문제, 그거 반복해 보면 되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제 사례집 있는 거, 기출된 거.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타시형 기출문제까지 포함해서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모의고사 출제된 거, 연기, 예, 연기부터 해서, 연기는 이제 보통 기출문제, 연기부터 3기까지 그냥 출제 문제, 그거만 봐도 남아돌죠. 최종 모의고사 때는 강사들이나 내는 사람들이 낼 게 없어가지고 이상한 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앞으로 보지 말고, 저도 앞으로 최종 모의고사 안 하려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안 했는데, 예,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계속 보시면 돼요. 자, 좀, 이제 좀 시원하네. 쓴소리를 했더니.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1시간 벌써 1시간 반, 벌써 1시 반인데, 이제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하셔야 되고, 저도 한 5분 정도만, 2, 3분, 5분 정도 길고 2, 3분 정도만 좀 더 답변 더 하고 싶은 분들, 질문 필요하신 분들 답변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